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럼 오늘 전범위 모의고사 저희 이제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마지막 과정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또 저번 주에 시험 보시고 오늘 또 수업 들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게 제가 좀 오늘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뭐 방금도 말씀했지만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시험까지 한 두 달이 채 안 남았죠, 맞죠? 한 50일 정도 남았나? 그래서 아마 저도 선생님들하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딱 시험 준비할 때를 제가 복귀해 보면은 정말 뭐 공부를 해도 계속 모자란 것 같고 계속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뭐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 뭐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막 뭐 좀 떨어지면서 생각 가지는데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은 뭐 전혀 그런 거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험 자체가 저희가 물론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절대평가잖아요. 평균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최소 인원 합격 인원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평가로 약간 좀 변형이 됐어요. 저희가 원래 60점 이상 합격이지만은 일반인 내놓은 거 보면은 평균 합격점이 그 밑으로 언더로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실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실 분들도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긴 하거든요. 옛날에 난이도가 낮았을 때는 다 합격을 하셨던 분들이 요새는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조금 이제 아쉽게 떨어지면 계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준비를 잘하고 내가 뭐 절대적으로 60점에서 맞는 실력만 갖춘다면은 떨어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가지시고요.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모의고사 이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뭐 등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등수라든지 기존의 사례형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점수들을 보시면서 이게 내가 뭐 점수 보니까 합격권이 아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일 뿐이고 진짜로 시험장 들어갔을 때 다 이제 평가가 나뉘기 때문에 뭐 그런 논리라면은 여기 와서 시험 보시는 분들 말고 지방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이제 응시하시는 분들은 다 뭐 떨어지셔야 되는데 다 합격하시잖아요, 맞죠? 그분들은 등수 같은 거 애초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공부량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절대 개의치 마시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 사람인지라 개의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신경 쓰이실 텐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본인 페이스대로 남은 기간 동안 잘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정이 이제 제가 오늘은 제가 지금 저희가 2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1시간 정도는 저희 이제 모의고사 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문제풀이하고 좀 강평을 하고요. 나머지 1시간은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항상 이제 2시간 중에 1시간은 제가 강평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저희 행정절차론이 이제 8개 법령인데 요거를 한 3, 4회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그래서 요거 제가 파이널 특강 때 썼던 거긴 한데 이걸 계속 나눠드리면서 뭐 중요한 데는 다시 한번 짚어볼 테니까 그냥 같이 복습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되게 좀 힘들어하시는 파트가 저희 이제 후반부에 있는 파트잖아요. 잘 아시는 이제 되게 악명이 높은 주민등록법하고 가족관계 등록법인데 그 2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주제라든지 뭐 A급 주제도 있잖아요. 그 정도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빼시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너무 깊게 안 들어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출 경향을 봤을 때 아마 주민등록법이 저희가 이제 최근에 11회 때 한번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그게 3회 때 한번 나오고 11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 텀을 본다면은 주민등록법이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긴 해요, 솔직히.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법 같은 경우에도 5회 때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텀이 상당히 길고 잘 안 나오는데 약간 이제 이게 우연의 일치이죠. 3회 때, 5회 때, 그러면 11회 때니까 13회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저희가 계산을 해버린다면은 올해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물론 그런 식으로 무슨 뭐 법칙을 두진 않겠죠. 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주민등록법보다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보여지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법 그것도 두 개가 절대 나올 동시에 그러니까 네 문제 중에 주민등록법 한 문제 뭐 가족관계 등록법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절대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그 외에 중요한 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2개가 동시에 나올 일은 절대 없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100으로 친다면은 제가 정말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50% 이상은 2개가 안 나올 거고요. 나머지 50% 가능성 중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게 30%에서 40%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저희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 나머지 10% 정도가 저는 주민등록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이 두 개에 대한 이제 부담은 좀 여러분들이 떨치시란 말씀이에요. 저희가 뭐 네 문제 나오는데 60점 이상 받아야 되고 뭐 여기 지금 계신 선생님 중에 나는 정말 뭐 네 문제 완벽하게 써가지고 수석을 하겠다. 뭐 그런 분이라면은 전범위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한 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브리트가 대비해가지고 뭐 거의 뭐 한 장이 조금 못 되게 뭐 반 장 정도 쓸 수 있게 분량을 준비하시고요. 나머지 세 문제를 잘 대처하셔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저희가 목표로 하시는 50점 중반이나 또 절대적 합격선인 6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바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절대 양을 늘리시면 안 돼요. 지금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양을 줄이셔야 되고 저도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자료를 계속 드리는데 이 자료를 드리는 게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뭔가 양적인 부담감을 늘려드릴까 봐 제가 되게 부담이 되는데 절대 제가 지금 드리는 자료들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새로운 자료들을 드린 게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각자 교재시라든지 각자 뭐 저 말고 저나 뭐 다른 강사님이 주셨던 교재 이런 프린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한다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이제 복습한다 같이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본론인데 지금부터는 어쨌든 양을 늘리지 마시고 계속 기존에 보셨던 교재 있잖아요, 맞죠? 소위 이제 저희가 단권화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있다면은 그 교재를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그 교재를 계속 자주 보시는 게 좋고 지금 실전형 사례형 모의고사를 저희가 끝냈고 실전형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데 모의고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써보고 시험 같은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인데 이 시뮬레이션이란 거는 절대 실제 시험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전형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냈는데 이게 시험에 비슷한 주제가 나왔다. 근데 절대 제가 이제 그 만든 문제하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100%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되게 좀 저는 약간 좀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모의고사만 내가 응시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와 모아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게 뭐 기초 베이스가 되게 탄탄하신 분들 기본 뭐 법학이라든지 논술적 시험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데 그런 게 아니시라면은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주제라도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나오게 된다면은 내가 실제 모의고사 때 이 주제를 풀긴 했지만은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답을 쓸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생각을 안 하고 기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의고사 과정을 하시면서 뭐 답안도 쓰시고 뭐 점수도 보시고 하시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다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절대 시험장의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뭐 첫째도 둘째도 제가 뭐 10번째도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기존에 하셨던 그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루트로 입수하는 자료들은 항상 그 자료들을 독립적으로 그 자료를 공부를 하지 마시고 거기서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교재에 필요한 내용들을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이제 모범답안 보시면은 분명히 여기서 제가 쓴 모범답안 문구 중에 뭔가 이거는 내가 좀 써보고 싶다는 문구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만 메모하셔가지고 교재에다가 읽어보시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본인만의 문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모의고사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보는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좀 기회를 가지시고 복습하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각자 가지고 이거는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공통입니다. 계속 그 기본서 교재를 계속 돌리셔야 돼요. 계속 회독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걸 하나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정도가 되시면은 뭐 저희 절차론 주제를 제가 딱 잘라서 이제 몇 개다 할 수 없겠지만은 한 뭐 100개라고 제가 지금 100개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 중에서 한 60개 정도는 잘 외워지는데 40개 정도는 봐도 내가 안 외워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개마다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막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시험 범위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양도 되게 많고 이 법령 자체도 되게 체계적이고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이 쉽게 이렇게 저희 공부할 법은 아니긴 한데 희한하게 저희 이제 저처럼 들어와 있어요. 뭔가 그래서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막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을 또 쉽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만든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뭐냐면 남들이 좀 쉽다고 하는 뭐 행정조서 기본법이라든지 뭐 규제기 뭐 이런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각자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는 되게 잘 이루어지는데 어떤 주제는 내가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되게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내가 한번 봤을 때 좀 이해가 되고 잘 떠오르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본 다음에 분명히 사람 기억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셔도 한 일주일 전에만 까먹겠죠. 근데 그런 주제들은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만 복습을 해도 바로 기억이 나요. 네. 이해되죠? 이미 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속에 뭔가 기억의 저장장치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모르는 주제, 이제 익숙한 주제 아닌 그런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끝까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내가 익숙하거나 잘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체크를 하듯이 이렇게 좀 선별해가지고 제끼시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주제를 위주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 계속 보시고 뭐 암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이거를 막 의식적으로 내가 그냥 암기를 해야겠다.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계속 자주 보시면서 뭔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연상도 하시고 해가지고 본인만의 그런 좀 기억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뭐 그 과정에서 너무 안 되시면은 뭐 저희 같은 강사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는 이게 잘 안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냐, 좀 해달라. 그럼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소위 이제 요새 막 유행했던 그 메타인지 그런 거죠. 메타인지인데 저는 시험 잘 보시는 분들 중에 보통 합격하는 분들 중에 경향이 뭐가 있냐면은 메타인지가 되게 발달하면 되죠. 메타인지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합격을 잘하죠. 딱 문제 전체적으로 교재를 보는데 단순히 내가 교재 내용을 모른다. 이게 아니고 이 내용은 내가 이해가 하는데 이런 내용 정도는 내가 해도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암기가 있다. 그런 것들을 탁탁탁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 뭡니까? 정리가 잘 되고 합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시험 자체가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재를 계속 많이 돌리시고 모의고사 과정에 너무 부담도 느끼시지 마시고 너무 연연하지 않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그냥 연습을 해보시는 과정이고 제가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데 뭐 문제들도 다 저희 배웠던 내용이에요.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고 뭐 제 교재뿐만 아니라 어느 강사님이나 어느 교재에다 다 훌륭하기 때문에 워낙 다 잘 쓰였기 때문에 그 강사님들의 기본 교재 정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100% 이해하신다면은 시험에서 떨어지는 절대 없어요. 네, 절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단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쭉 거쳤던 심화라든지 모의고사 이런 과정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들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전에서 바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 강사들이 조금 그런 것들 계속 정리하고 다듬어드렸던 그런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료는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좀 투입하셔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제가 뭐 계속 매 시간마다 강조를 드릴 것 같은데 절대 양을 늘리지 마시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시험장 가실 때는 딱 책 한 권 들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거는 욕심내지 마시고 책 한 권 들고 가셔야 되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게 오늘 이제 나눠드린 요 판례입니다. 이 판례인데 이 판례는 제가 이제 뭐 심화 강의라든지 그 사료형 모의고사 할 때 판례 자료를 하나 크게 나눠드렸잖아요. 맞죠? 있는데 그 판례 자료를 이제 시험장에서 들고 갈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게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줄여 놓은 겁니다. 줄여 놓고 여기는 조금 이따 제가 좀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은 기존에 시험에 출제했던 판례들은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제 안 된 판례들 위주로 제가 다 좀 넣어놨습니다. 뭐 출제된 게 간접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출제한 내용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선생님들 수시로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계속 보시면은 뭐 자연스럽게 좀 외워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저희 일요일에 시험 보셨던 문제 1번 요 판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는 이제 항상 보시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번에 나와드린 그 프린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걸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자료를 다 봤는데도 판례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막 지금 자료를 여러 개 보셨는데 뭐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뭐 판례 원문을 찾는다든지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강사한테 물어가지고 바로바로 모르는 걸 그냥 바로 캐치를 하세요. 네, 그렇게 시간 낭비하실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 잘 활용하시고 이 판례 자료 정도만 좀 잘 봐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 일요일날 이제 시험 보신 거 해가지고 요 문제를 좀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차로 내 가지고 이렇게 내 문제였습니다. 내 문제고 일단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모의고사라서 지금까지 저희 시험에서 그러니까 행정 절차론 과거 기출의 경향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차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긴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공식처럼 좀 굳어진 게 사례형 한 문제, 저희 약수형 세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에 그냥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아예 그냥 40점짜리 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20점짜리로 두 개를 끊어서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해가지고 그대로 냈고 특히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거의 예외 없이 딱 한 번 빼고 지금 한 번 빼고 그러니까 사례형이 좀 그렇습니다. 사례형이 아니라 4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빼고 지금 저희 다 행정 절차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절차법에서 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요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12회까지의 그냥 경향을 반영한 뭐 그런 예비 시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올해도 똑같을 것 같긴 합니다. 올해도 똑같이 행정 절차법에서 사례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뭐 출제위원분들이 갑자기 좀 약간 변덕을 부리셔가지고 갑자기 뭐 정보공개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리고 뒤에는 뭐 질서반영 규제법이라든지 이렇게 사례 내기 좋은 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서 그냥 사례를 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저희가 2회인가 3회 때 그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 40점으로 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사례형을 가져간 건 약수령이었어요. 그냥 그거는 막 사례를 약간 무슨 뭐 공원 이렇게 들으긴 했는데 그냥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해서 쭉 쓰라는 문제였거든요. 40점짜리를. 그래서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절차법 나오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오늘 제가 뒤에 판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례형이 나올 가능성이 티끌만큼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판례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이제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 판례 있잖아요. 그런 판례도 있고 최근에 무슨 뭐 교도소장 그 정보공개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사례로 내기가 되게 좋은 게 좀 있어요. 네, 거기는. 네. 근데 공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 지금 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보공개법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40점 사례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출들을 보면은 20점짜리 해가지고 준사례가 되게 여러 번 나왔거든요. 준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20점짜리긴 한데 약간 사례형을 가장 약수령이요. 많이 나왔는데 이 정보공개법은 그냥 나올 수 있는 주제가 한정돼 있어요. 뭐냐면 그냥 부분공개입니다. 부분공개. 우리가 부분공개라고 한다는 거는 항상 뭔가 이 정보가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대상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비공개 정보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법에서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사례형이든 준사례형 나온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딱 두 가지 주제만 쓰라는 거예요. 비공개 대상 정보하고 부분 공개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준비하시면은 지금 저희 이제 시험 난이도로 봤을 때 정보공개법에서 사례형 문제 나왔을 때 못 쓸 문제는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보공개법에서 뭐 40점짜리 문제가 나오거나 20점짜리 준사례가 나왔다. 제가 다음 시간에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 그 준사례 문제를 기출을 보여드리면 정리를 해드릴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냥 점수 받아가라는 거거든요. 예. 절대 그거는 놓치면 안 되면 너무 쉽잖아요. 뭐죠? 논점 파악이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는 되게 길어요.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되게 길게 나오는데 실제 그 문제의 긴 거에서 뭔가 출제자가 약간 포장을 한 걸 다 탁탁탁 걷어내고 나면은 그냥 딴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보에 정보했는데 그 정보에 뭐가 섞여 있다? 어떤 비공개 대상 정보하고 공개 가능한 일반 정보가 섞여 있다. 이거 부분 공개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답 쓰면 그만이야. 판례 대충 판례라든지 법률 거 이용을 해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온다면 딱 거기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정보공개법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판례 자료 드린 게 정보공개법까지 판례를 드렸잖아요. 물론 뭐 정말 갑자기 시험처에 바뀌어가지고 뒤에서 막 이상한 판례가 나올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범위고 거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 못 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못 쓸 거기 때문에 알아서 점수가 더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판례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판례에 대한 걱정은 제가 뭐 기존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고 오늘 나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보공개법까지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정보공개법 판례도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판례 기억하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제가 정보공개법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본적인 문제풀이 공식만 대충 그냥 기억하고 들어가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좀 부담을 줄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사례형 문제 좀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저희 일요일 날 보셨던 요 1번 문제, 참 이게 제가 선생님들한테 약간 욕먹을 각오를 하고 문제를 낸 건데 네. 문제가 길죠. 굉장히 깁니다. 네, 굉장히 긴데 이게 근데 이제 길기는 한데 사실 이거를 다 아시는 판례일 거예요. 뭐 잠깐 저희 볼까요? 판례가 어디 있냐면은 오늘 제가 나눠드린 판례 자료 중에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페이지로 따지면 이제 그 저희가 잠깐요. 잠시만요. 봐야 되겠다. 페이지 저도 헷갈리네. 4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1번 판례, 1번 판례. 네. 요지 나와 있는 요거입니다. 요거라서 요거는 뭐 저도 수업에 말씀드렸고 뭐 이제 아마 충분히 뭐 다른 수업 들은 선생님들 다 아시는 판례일 거예요. 워낙에 이건 좀 중요한 판례 아실 텐데, 다만 이제 이 문제 1번이 제가 이번에 냈을 때는 제가 논점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이 판례 같은 경우에 논점이 요거 하나가 아니었어요. 요게 중요한 논점이긴 한데 지금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 보시면은 지금 처분 사유가 나와 있죠. 처분 사유. 처분 사유에 무슨 뭐 그러니까 이 문제지 보시면은 물음 1 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처분 사유에 지금 위법성 문제가 나왔잖아요. 처분 사유라고 했는데 이 처분 사유란 게 말은 처분 사유지 우리가 배웠던 절차들 중에 처분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유 제시죠. 이유 제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이유 제시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유 제시 관련해서도 이 판례가 원래 판시한 사항이 있었는데 요거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판례가 이제 이 지금 제가 적어드린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은 원래 이제 이게 소위 이제 지방법원의 하급심 쪽의 사실관계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였는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제가 이제 문제에서 적어드렸던 이 이유 제시 부분하고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이제 요 두 가지 논점이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 이유 제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1심, 2심, 하급심에서도 다 뭡니까? 기존의 대법원 판결하고 결론이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됐는데 3심까지 대법원까지 올라온 게 뭐냐면은 이 물음 2에 나와 있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 요게 3심 가서 어떻게 했다?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 가지고 하급심하고 대법원은 판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게 3심 때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저희가 문제 푸셨던 물음 2번에 이렇게 뭐 3차 조치명령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주된 이제 논점이에요, 논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게 주 논점인데, 다만 제가 이제 물음이를 한번 같이 넣어둔 거는 같은 판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사안이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제가 된다면은 이제 이 사안으로 뭔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게 위에 나와 있는 이유 제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선생님들께서도 요 내용에 대해서 이 판례의 내용을 깊숙이 아셨던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답안 쓰실 때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공부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겸사겸사 문제 출제한 거고, 이제 두 번째 의도는 제가 좀 뭐 죄송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 나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모르는 내용 맞죠? 이걸 봤을 때 분명히 선생님들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분명히 무슨 판례 사안을 재구성해가지고 판례 결론이 연결됐는데 나는 판례 결론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론은 모르셨어요. 근데 여기 물음 1에 나오는 뭐는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배웠던 그 처분의 절차 중에 어느 논점이랑 연결되는 정도는 저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쭉 보다 보면은 처분 사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 사유란 말 쓰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유 제시의 문제 맞죠. 그래서 이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답은 틀렸어요. 선생님들이 이 판례 결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결론을 낼 때 그냥 판례랑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괜찮은데 그 논점을 못 찾아가지고 물음을 했을 때 이유 제시에 대한 내용을 못 쓰게 되면 이건 점수가 전혀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쓰였으면은 괜찮은 거죠. 솔직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다 모르셨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좀 기대를 했던 거는 그래도 이유 제시와 관련된 논점인 거를 찾아내시고 이유 제시에 대한 부분을 쓰셨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 문제를과 관련된 판례의 결론이라든지 사실관계 부분은 오늘 이제 저하고 같이 모범답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것 자체가 지금 문제도 되게 길고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저희 행정 절차론에 판례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어려운 판례가 요 판례하고 저희 이제 그 한중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여행사 판례 있잖아요. 그 판례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꼬아서 내게 되면 답이 없어요. 네. 제가 사례형 모의고사 때는 되게 좀 심플하게 냈거든요. 왜 심플하게 냈냐면은 예전에 그 판례가 저희 말고 다른 시험 입법고시인가 행정고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왔는데 그때도 그 판례 원래 사안대로 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내버리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네. 막 허가의 무슨 뭐 요건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져가지고 좀 끊어서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례 같은 경우에도 낸다면은 충분히 40점짜리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적절한 시점에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좀 배경상 말씀드리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참 읽다가 지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길 때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이제 우리 시험에서 지문이 길 때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뭔가 잡다한 수식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항상 저는 이제 이거는 다른 선생님한테 말씀하실 텐데 일단 지문을 딱 보신 다음에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바로 지문을 읽지 마시고 물음일이나 물음일을 보시면은 이 지문에서 뭐를 문제가 나오잖아요. 물음일을 보시면은 처분서의 구체적 명확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뭐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처분서에 관한 내용들은 그걸 좀 더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물음이 보면은 사전 통지나 위헌적 절차 이걸 노리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이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지문을 읽으실 때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솔직히 다 걷어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좀 길긴 한데 이제 내용들은 다 읽어보실 테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재구성을 한다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A시에서 뭐 재난부 수입상 이게 뭐 제가 재난부 수입상을 하고 있는데 이 뭡니까? 저희 흔히 알고 있는 고물상 고물상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례는 약간 번외를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실제로 이제 그 A시라는 게 어디냐면 저희 여기가 저기 당진시였나 그렇거든요. 그쪽인데 저희 충청도 쪽이에요. 근데 이 시 쪽에서 공무원님들이 엄청나게 머리가 아팠던 사건이에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철거하라고 지금 봤죠. 네, 몇 년에 걸쳐 계속 소송도 2번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 담당 공무원분들이 힘드셨던 그런 사례이긴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절차론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이제 검토하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항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총론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밑에 이게 무슨 뭐 처분이니 무슨 행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기 전에 이게 뭔지를 먼저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행정절차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죠, 맞죠? 행정절차법에 적용 제외해가지고 9가지에서 저희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거는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안을 보시면서 이거는 애초에 행정조작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네, 맞네. 그것부터 일단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처분과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보셔야 되는 거고 당사자 등이라든지 그런 총론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총칙에 나와 있는 일반 요건들은 항상 먼저 빠르게 스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제 딱 받으시면은 문제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답안 바로 쓰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딱 받으시면은 최소 정말 짧게 가지면 3분에서 5분 정도. 근데 5분을 넘기시는 건 좋지 않아요. 답안 쓰지 않기 때문에 최소 5분 정도를 두고 그냥 논점이라는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사례형은 그렇게 보셨네요. 왜냐하면은 약수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딱 보자마자 물어보는 거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맞죠? 바로 쓰면 되는데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답 쓰다가 꼬여버려요. 논리 전개가 안 돼. 그래서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3분에서 5분 정도는 반드시 뭡니까? 문제 읽어보시면서 바로 체크하시고 내가 기본적인 목차 정도라든지 쓸 내용들을 메모하신 다음에 그걸로 답안을 쭉 쓰시는 게 안전하겠네요. 네. 뭐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쪽을 좀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A시 어쩌고저쩌고 폐기물해법. 자, 뭐 A 갑이라는 사람이 고물상인데 이 주소 1돼 있지만 이건 어떤 특정 주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실 주소를 기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소 1이라고 제가 가명 처리를 한 거예요. 네. 이 주소도 뭐 고물상 하시다가 뭐 폐기물을 뭐 계속 이제 뭐 방치를 했나 보죠. 그 폐기물이라는 게 뭔가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환경음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 한 거고 뭐 근거법은 무슨 뭐 폐기물 관리법을 하는데 문제 푸실 때 우리는 절대 이런 실체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차법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거는 이 무슨 뭐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무슨 뭐 식품위생법이 다 나오는데 이런 그 실체법적인 근거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처분이
무슨 처분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조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중요한 게 처분을 일단 절차를 저희가 풀어낼 때 이 처분이 무슨 처분인지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달려버리지 맞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수익 처분인지 침익 처분인지 아니면 수익 처분의 약간 특수한 형태인 거부 처분인지. 그러니까 이 폐기물관리법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이 처분이 무슨 처분인지 설명해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의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절대 이거는 뭐 공부해 보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뭔지 모르지만 뭐 이런 폐기물 근거에서 장기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1차 조치 명령을 하였다. 자,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내가 나의 고물상, 그러니까 나의 뭐 사유지에 가지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네,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은 뭔가 처분이죠. 처분인데 처분 중에 무슨 처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거는 뭐 너무 잘하지만은 수익 아니죠. 그리고 뭔가 거부라고 하려면은 뭔가 신청한 다음에 거기에 거부가 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건 뭡니까? 침익 처분이죠. 침익 처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실 때 뭔가 이 A시라면 실제로 이제 이 처분청 같은 A 시장이겠죠. 네. A 시장 행정청이 될 겁니다. 그 시장이 갑인한 사람한테 침익 처분을 했구나. 이게 끝이었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다. 침익 처분 한 겁니다. 그건 침익 처분네. 침익 처분의 내용이 폐기물 뭐 치우는 거든 뭐든 그건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다 뭔가 침익 처분이겠죠. 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1차 조치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범죄 사실로 기소를 당했고 뭐다? 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됐습니다. 자, 판결을 받았다.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 두 번째. 2차 조치 명령 또 처분을 내린 거죠. 또 했는데 뭡니까? 또 판결을 받았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끊는 거예요. 저희 중간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제 확정된 다음에 여기 줄은 제가 좀 그런데 2차 조치 명령 내용이 쭉 나오고 거기서 이제 슬래시 하나 끄시면은 이유 있죠. 이유. 거기다가 슬래시를 쭉 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뭔가 이 과거의 히스토리일 뿐입니다. 네. 긴 문제가 나오면은 선생님께서 문제를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처분이죠. 네. 앞에 나왔던 거는 저희가 뒤에 나오는 처분에 지금 절차와 관련된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그냥 배경상밖에 되질 않네요. 앞에 내용을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유 나오죠. 이유. A씨 담당 공무원들은 갑에게 전화를 하거나 대면할 방식으로 계속 촉구를 했다. 네. 갑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겠다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니까 자, 이에 을은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 통지나 위원자를 밟지 않은 채 이렇게 제3차 요구 조치 명령을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은 나왔습니다. 뭔가 조치 명령을 치우라고 침익 처분을 2번 한 거예요. 했는데 이 침익 처분 2번에 대해서는 뭐가 생긴 겁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법원에 판결이 나죠. 판결을 내. 근데 법원에 판결이 나온다? 우리가 이러한 그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관련해서 예외 사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법원의 판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러한 뭔가 사실관계가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에 대해서 확정이 돼버린 사실이 나오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뭐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의견 통지나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이 문제를 보였을 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논점하기 잘 되는 분들이라면은 판결이라는 말이 나올 때 벌써 생각할 수가 있어요. 판결이 나왔구나.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배웠던 것 중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이 중에서 예외 사유가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판결 말이 있었지. 거기랑 연결해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예외 사유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좀 사족이 붙어 있죠. 자, 처분을 할 때 갑한테 폐기물관리법 뭐 48조 제1에 따라 7월 30일까지 주소 1원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적정히 처리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은 요 처분서에는 너가 지금 폐기물을 치워야 된다. 근데 어디에 적치된 어디에 방치된 주소 1이라는데 방치된 폐기물 이렇게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처분할 때 어디에 이 폐기물이 있었습니까? 주소 2에 있었던 주소에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다른 사업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 처분서가 잘못된 거죠. 처분 이유를 적을 때 그 처분 대상이 되는 그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장소 자체를 잘못 넣은 거기 때문에 처분 이유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여기 읽을 때 또 무슨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뭔가 이 처분 사유 관련해 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거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쭉 읽었을 때 문제는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막 나와 있고 중간에 보면은 막 우리 수험생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무슨 뭐 유죄 판결, 징역 1년, 집행 이런 거 다 뭡니까?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죠. 네. 의미 없는 얘기는 사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걷어내고 나면은 그냥 뭔가 2번에 동일한 뭔가 폐기물 치우라는 폐기물을 수거하라는 조치 명령을 동일한 명령을 2번 했는데 이행 안 해가지고 판결 나왔고 3번째 했는데 3번째 하면서 뭐를 안 했다?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라는 침익 처분의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문제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 처분서 낼 때 뭡니까? 이 폐기물에 처해 있는 장소를 잘못 기재한
이유제시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안 자체를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기출 문제도 계속 읽어보는 말씀을 드린 게 기출 문제 내용 것들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은 계속 패턴이 나오거든요. 패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고 뭔가 이게 막 쓸데없는 수험생들이 현혹적인 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읽으시면서 문해력을 키우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쟁점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사회전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4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채점 같은 거 나중에 배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마지막에 문제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라든지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 그거 합쳐봤자 20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0점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사령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론과 관련된 쟁점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말 잘 쓴다 그러면은 10점 정도까지는 최소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내가 결론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쓴다고 하더라도 반점 20점 중에 10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사령 문제 40점 중에 그래도 20점 가까이는 획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뭡니까? 여기서 2점 받는다는 거는 나머지 약수 3개 중에 2개를 어느 정도 쓰면은 과락 나올 리는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좀 접근하는 말이네. 그러니까 너무 또 막 문제 제기, 문제 결론 이런 데 부담을 가지는데 중요합니다. 사령은 중요하긴 하지만은 무조건 기본은 중간에 나와 논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논점에 대한 이론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논점에 대한 이론 정리가 돼야 거기에서 뭡니까? 사령으로 사례에 대한 답안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쭉 봤는데 우리 그 처분과 관련된 절차가 나오게 되냐면은 단순히 무슨 이제 이게 무슨 침입 처분이니 거부 처분이니 수익 처분이니 어떤 절차가 적용되냐 이런 걸 묻는 문제는 이제 트렌드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물어보진 않아요. 네, 물어보진 않고 뭐를 물어보냐면은 이렇게 처분했는데 뭔가 당연히 절차 위반을 하겠죠. 절차 위반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절차 위반이 위법하냐, 절차 위반이 타당하냐, 절차 위반이 유효성이 어떠냐, 취소가 되냐 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당연히 절차를 위반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유 제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런 것도 안 하게 되면은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 종류, 만약에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법성을 강하게 인정하는 거죠. 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행정법에서는 어떤 처분, 행정적인 처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당사자가 내가 쟁송으로 다툰다? 쉽게 인정 안 해줍니다. 네. 뭔가 하자가 심각해야. 네. 여러분 많이 표현 중대 명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좀 심각해 해주는 건데 처분 절차를 단순히 위반한 것만으로는 유효성이 쉽지 않아요. 근데 방금 말씀 이 4가지 정도는 우리 판례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절차긴 하지만은 내용상 하자와 비등하게 문제가 보는 건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문제가 나면 모든 선생님이 다 잘 쓰기 때문에 항상 뭐를 내겠습니까? 처분에 이런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할 수 없는 예외나 제외를 내겠죠. 네. 제외를 낸다는 거예요. 제외를 내게 되는 거고 그 제외 사유는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항상 문제로 나오고 단골입니다. 단골.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문제를 푸실 때 이거 그냥 절차 위반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항상 예외까지 생각하시고 이게 절차 위반한 건 맞는데 또 예외 사유에도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예외도 해당이 돼서 이거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은지 그거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죠? 이거 단골 루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 익숙해지실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외 사유 4가지가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되게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안 나기 때문에 실제 이 예외 사유, 그러니까 제외할 수 있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이 사유 4가지에 대해서 실체적인 판단을 우리가 수험생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4가지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저희 긴증소음 이런 해가지고 성질 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어떻게 보면 모범답안 같은 게 뭐냐면 판례돼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례들에 대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례가 중요한 게 출제위원분들도 그냥 내지 못하고 이렇게 판례를 재구성해서 내게 된다면은 답이 딱 명확하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를 저희가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좀 보고요. 물음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범답안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 모범답안 같은 경우에 지금 물음 1에 대한 모범답안은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분량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각주에 적어놨지만은 분량이 되게 많죠. 네,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이것 자체가 지금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이라는 2가지 절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례 자체가 실제 판인사항이 되게 길어요. 제가 이 페이지로 따지면은 지금 여기 몇 페이지지? 잠깐요. 페이지가
21-15 요건가? 하여튼 15페이지 돼 있나요? 21-15라고 돼 있네. 제가 페이지가 좀 희한하게 돼 있네. 네. 뭐 21-15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안의 경우에 가지고 엄청나게 길게 적어놨죠. 네. 요걸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좀 길게 적어놓은 건데 이 판례 내용 자체가 되게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모험 답안이다 보니까 이 답안의 분량 자체는 되게 길게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절대 이거는 시험장 가서 쓸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분량이 아니고 여기서 줄이셔야 되는데 이제 줄이고 목차를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네, 진짜 모범 답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이거는 뭐 수조 이렇게 쓰면은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20점 중에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뭐 17점, 18점 나올 거예요. 주실 텐데 시간 다 하겠죠. 다른 문제 못 쓰겠죠. 당 이렇게 써서도 안 되고 쓸 수도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항상 이제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의 제기든 아니면 뭐 문제의 발견 뭐 아니면 쟁점의 뭐 제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쟁점이 뭔지를 한번 저희가 던져준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본론에서 이제 쟁점 관련 내용들을 쭉 풀어주고 마지막에 뭐 문제 해결, 뭐 쟁점 해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의 답을 제시해주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 제가 밑줄 꺼놨는데 자 사안의 폐기물이 실제 주소 2에 적치가 돼 있었다. 근데 의뢰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에는 적치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었다? 주소 1로 되어 있었다. 네. 그래서 이런 처분사유, 자 이유 제시가 이런 이유 제시를 한 것이 절차법상 규정된 절차 위반이 볼 수 있는 문제인다. 이걸 이제 저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무릎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들께서 이유 제시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를 일단 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까지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왜냐면 처분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그냥 이유 제시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분 사유, 뭐 처분 원인, 뭐 처분의 뭐 배경 이런 식으로 막 말을 꼬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다 말만 꼬아냈을 뿐이지 우리 배웠던 용어로 행정 절차법상의 용어로 통일을 시키자면 그냥 이유 제시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막 뭔가 이상한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를 밝히고 처분의 배경 사실을 밝히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분의 원인인 사실관계 밝혀주는 거고 두 번째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된 법적인 근거 이런 걸 밝혀주는 거죠, 맞죠? 이제 그런 거는 다 이유 제시의 문제라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유 제시는 우리가 침익 처분에 공통된 절차가 침익 처분에만 고유한 절차가 아니죠. 수익이든 침익이든 뭐 다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익적 성격이 아닌 처분에도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 안 했어요. 그러면은 수익 처분에서 이주 안 한 것 정도로 하면 뭡니까? 이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 신청자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뭐 소송 걸렸을 때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죠,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 판례가 수익 처분이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 뭐죠?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이거는 이유 제시 안 했을 때 제대로 안 한다면은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절차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 제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밑에 남아 있는 로마자 2번 요거는 뭐 이유 제시에서 일반적인 내용이죠. 요거는 다 지금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정리가 되셨을 거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유 제시 때 3번이요, 3번. 네. 왜냐? 이유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정도가. 네. 수익 처분을 할 때 이유 제시하는 정도가 다르고 침익 처분을 할 때 이유 제시하는 정도가 다르고 포인트는 그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쓰는 간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출제자가 죄송합니다. 채점위원이 점수를 매기는데 채점을 하면서 봤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유 제시 내용을 쓰고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뭐 의, 예외 이런 것들 누구나 다 씁니다. 다 써요. 다 쓰고 다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수익 처분과 침익 처분, 처분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유 제시의 정도가 다르다는 부분을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로마자 2번에 3번에 나와 있었고요. 자,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사안의 경우가 사실 이제 이게 판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결론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3번, 그러니까 로마자 2번에 3번까지 잘 쓰시고 뭐 문제 해결해서 판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들 본인 나름대로 뭔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점수 충분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10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판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쓰면 되고요. 판례까지 알아가지고 판례 내용대로 뭐 판례에 봤다 하면서 제가 지금 모범답안 잡아놓은 것처럼 논리 전개를 잘 하셨으면은 그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죠. 뭐 13점, 14점 나올 수도 있고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치사하긴 한데 뭘 봤냐면은 이 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주소 1이라고 했죠. 주소 1 뭐라고 했습니까? 1원이면 1원. 1원이 뭐냐면요. 이게 저도 이제 1원의 말을 알기 위해서
네이버 고소장을 찾아봤더니 그 주변들만 안 돼요. 주변들, 주소일 주변. 근데 요거는 판례는 좀 알았어야 되는데 이 주소일한 게 실제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주소일에 나와 있는 여기하고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주소일하고 거의 붙어 있었어요. 여기가 붙어 있는. 이 사람이 고물상을 하는데 고물상 부지가 주소일이라는 고물상 부지가 하나 있고 주소일이라는 고물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주소일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주변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뭐라고 봤다? 비록 처분 사유를 적으면서 폐기물이 적치된 장소를 그냥 주소일 1원이라고 적긴 했지만은 그 1원이라는 데는 뭐도 포함되는 거다. 주소일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 사유가 문제인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판례가 이거는 이 그 고물상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너무 심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쭉 봤을 때 조치 명령을 2번이나 받았죠. 네. 2번이나 받았고 지금 3번째 조치 명령 나온 거잖아요, 맞죠? 이미 2번의 조치 명령이 나오면서 이 폐기물들이 계속 막 주소열도 왔다 갔다 하고 주소 왔다 갔다 엄청나니까 공무원들을 괴롭힌 거예요. 이게. 히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괴롭혔기 때문에 판례가 그런 사안을 반영한 거예요. 그렇게 공무원들 괴롭히고 했는데 단순히 뭡니까? 처분서에 그냥 이렇게 약간 주소일하는 실제 장소 안 쓴 거 이건 너무 경미한 흠이기 때문에 비록 이유제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긴 하지만은 이것만으로 뭐다? 위법성이 없고 취소사유까지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1번 문제 설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4번에 나와 있는 판례의 결론 정도만 조금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뭐 혹시나 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이제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좀 쓰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문제 해결이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 답안 쓰실 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항상 문제 해결에서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 항상 선생님들 이제 보시면은 답을 사를 잘 쓰시는데 문제 해결 가가지고 그냥 이건 뭐 위법하다 이렇게 쓰시는데 이 물음 1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뭡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처분 사유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했죠. 주장한 거기 때문에 물어본 것도 그게 뭔가 갑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답을 낼 때 마지막에 답을 뭐라니까?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는 써줘야 되겠죠, 맞죠?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지금 모범답안 적어놓은 거 보면은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적어놨잖아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마지막에 답안 쓰실 때 물어본 답에 대해서 답을 딱 내려줘야 됩니다. 네, 이거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하시는 거.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채점위원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바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문제 답안지를 받잖아요. 보면은 뭐부터 눈이 가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딱 봤을 때 채점할 때 전체적인 딱 답안의 그 처음에 이제 딱 첫인상이 결정한 거는 딱 문제 제기예요. 딱 봤는데 문제 봤는데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이 사람이 잘 제시를 하는구나. 그럼 뭘 봅니까? 바로 이 문제 해결을 보거든요. 봤는데 문제 해결은 뭡니까? 내가 모범답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답안하고 맞아요. 판례가 맞다. 그럼 뭡니까? 답안을 읽어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가점을 주겠죠, 맞죠? 준단 말인데 편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문제 해결이 배점 자체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 미치는 그 점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잘 쓰셔야 돼요. 분량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줄 4줄 정도로 해가지고 쓰시면 충분한데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을 남은 저희 실전형 할 때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례는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설문일 여기 뭐 사안의 경우 이제 4번 나와 있는데 요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밑에 각주 1번 해가지고 판시상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놔가지고 요 내용 보시면 되고 하급심 판시상 돼 있죠. 네. 왜 제가 하급심을 했냐면 이게 1심에서 이런 식으로 났고 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불복해가지고 대법원 올라갔는데 대법원도 뭡니까? 하급심의 판시가 맞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법원이 하급심하고 다르게 하급심의 판결을 바꿔버린 게 이제 지금 지금 나오게 되는 물음 2번입니다. 물음 2번. 요거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좀 공무원분들이 좀 고생한 건 안타깝지만은 누가 이겼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뭐 이 3차 조치 명령이 결론적으로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21대 13대 있는데 뭐 문제 제기돼 있죠. 자, 을은 3차 뭐 조치 명령 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분 처분의 상황 통제 의견 실질 누락하였는데 뭐 위법성 여부 문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 제기하고 뭐 사전 통지라든지 그리고 뭐 의견 제출 이런 거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맞죠? 너무 문제 자체는 물어보면 편리하죠. 다만 3차 조치명령 처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지 그게 좀 고민이었을 거예요, 맞죠? 내용을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네. 사전 이게 물음 위에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딱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수험생이나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다 씁니다. 다 쓰는데 뭐를 캐치해서 된다?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생략 사유 중에 어디에 넣는다? 여기 지금 보면 법원의 판결이 계속 남았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해가지고 그 생략 사유하고 연계해가지고 혹시 이게 그 생략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걸 저희가 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란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를 잘 캐치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뭡니까? 이 판례의 결론을 좀 잘 적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낼 때 어떻게 그 판례의 결론까지 이어가지고 같이 냈으면은 가장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차별점이에요. 네. 어느 수험생이 이 문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은 다 써요. 다 써. 이건 못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쓰는데 이거를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캐치를 하고 그 예외 사유하고 이 판례가 존재한다는 판례 의견을 알았기 때문에 판례 의견을 비벼가지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 그 차이에서 점수가 갈리는 거거든요. 이해돼? 사령 문제는 보통 거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50분이라서 저희가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2시간밖에 안 돼서 5분 쉬고 하도록 할게요.